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확인된 사망자가 36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종자 중 미국 국적자는 최소 6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고 구호 활동을 지원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중간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되살리자 민주당이 집권한 24개 주 정부와 워싱턴 DC가 다시 저지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사전 예약 없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공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7개 업무로 한정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올해 추석 대잔치를 다른 단체와 공동 주최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인회 전직 회장단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지적한 절차는 다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유명 외식업체 매장에서 직원들의 비위생적인 행동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이 음식이 조리되고 있는 튀김기 위에 올라가 청소를 하며 화학약품을 뿌리는가 하면 주방 싱크대에서 맨발을 씻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확인된 사망자가 360여 명에 달하고 실종자도 800여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외국인 실종자 466명, 미국 국적자는 최소 6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고 구호활동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미국인 최소 63명이 실종됐다고 네팔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당초 47명에서 16명이 더 늘었습니다. 한국인 실종자는 9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오전 기준 네팔 경찰이 추산한 외국인 실종자 수는 28개국 출신 466명입니다. 인도인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탈리아 9명, 우크라이나 53명 등입니다. 미국은 현지에 지원 인력을 파견하고 구호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무부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네팔 현지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대응 자문관을 파견하고 있으며 가톨릭 구호 서비스를 통해 50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긴급 대피소, 구호물품, 식수 위생시설 지원 등에 쓰입니다. 국무부는 아울러 카트만두 주재 미국 대사관은 피해 지역에 있는 미국 시민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유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 오전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아 일대에서 발생한 빙하 홍수로 인해 현재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1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중간 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 투표 제한 행정명령 효력을 되살리자 민주당이 집권한 24개 주 정부와 워싱턴 DC가 다시 저지에 들어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등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는 24개 주와 워싱턴 DC는 어제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연방우정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주 정부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언급을 시행하기 위한 우정국의 규정은 헌법과 연방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각 주가 헌법에 따라 선거를 관리할 권한에 근거해 제정된 주 법률을 무력화하고 연방우정국의 근거 법률과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기능 행사 시도이며 절차상 요건 무시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동시에 연방투표권법과도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만으로도 불법 규정이란 점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며 모든 문제점을 종합하면 우정국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며 대통령의 정책적 선호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앞서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정부의 손을 들어줬고 연방우정국은 이를 근거로 행정명령 이행에 나섰습니다. 개정 규정엔 우편투표지 봉투에 추적 가능한 바코드를 부착하고 각 주 선거 당국이 우편투표 대상 유권자 이름과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방기관인 우정국의 이 같은 규정은 각 주 정부의 선거관리 권한과 유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행을 금지해달라는 것이 정부들의 주장입니다. 뉴욕 주 정부와 각 지역 정부가 이민세관 단속국과의 협력을 놓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 정부의 압박에 다수의 카운티 정부는 법 준수 입장을 밝혔지만 15개 카운티 셰리프 연합은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5일 로컬캅, 로컬 크라임 액트 발효에 맞춰 IC와의 287 협약 해지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이 미흡했던 나소, 브룸, 스튜벤, 렌셀리어 등 주요 카운티의 경찰청 및 셰리프국을 대상으로 강제 조사를 위한 소원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법안은 로컬 치안 인력과 세금이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 업무에 동원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법안 발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의 어떤 카운티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로컬 경찰 본연의 임무는 민생범죄 예방이며 강력한 사법 조치를 통해 법 준수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 정부의 소원장 발부와 사법 조치 압박이 본격화되자 불응 의사를 밝히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카운티들 사이에선 법 준수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IC와의 287 협약을 유지해온 나소 카운티를 비롯해 브룸, 스튜벤 카운티 등은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주법 가이드라인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거나 관련 절차 보완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카운티 행정부의 준수 기류와는 달리 사법 집행 현장의 반발은 법적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브룸, 메디슨, 오스위고 카운티 등 15개 카운티 셰리프 연합은 연방법원 뉴욕 북부지법에 호컬 주지사와 제임스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사전 예약 없이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예약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다만 공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등 7개 업무로 한정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다음 달부터 민원실 워크인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워크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업무는 시급성과 처리 시간을 고려해 위임장 등 공증과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재외국민 등록, 공동인증서 발급, 범죄 경력 증명서 발급, 여권 픽업, 운전면허증 갱신 등 7가지 분야로 한정됩니다. 이 외의 업무는 기존대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거쳐야 합니다. 워크인 민원 처리를 위해선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 민원실에 도착해 접수해야 합니다. 총영사관은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19세 국적이탈 업무는 3월에, 유학비자는 1, 2, 7, 8월에 한해 한시적으로 워크인 서비스를 추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인 서비스를 위해 민원실 방문 시 주의사항도 공지했습니다. 위임장 등 공증 업무는 1회 방문당 최대 6건까지만 처리할 수 있으며 초과 분량은 번호표를 다시 뽑고 대기를 해야 합니다. 또 매주 목요일은 순회영사 일정으로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만큼 가급적이면 다른 요일에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65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사전 예약 없는 예외적 민원 처리 방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26일 기준 현재 총영사관 민원실의 일반 업무 온라인 예약은 9월 전체와 9월 초까지 모두 마감돼 10월 중순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올해 추석 대잔치를 다른 단체와 공동 주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뉴저지 한인회 전직 회장단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은 행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며 지적한 절차는 다시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규진 기자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전직 회장단은 어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뉴저지 한인회 추석대잔치는 2002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25회째를 맞이한다며 올해 추석대잔치를 미 동부 추석대잔치위원회와 공동 개최한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회장단은 지난 24일 동안 뉴저지 한인회의 이름으로 이어져온 대표 행사를 다른 단체와 공동 개최하고 외부 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한인회의 역사와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자체적으로 추석 대잔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이유와 대책을 동포사회에 설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회장단은 또 공동 개최 결정이 이사회의 의결과 회칙상 절차를 거쳤는지 묻고 전직 회장단과 한인사회의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 등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직 회장단의 반발에 송미숙 뉴저지 한인회장은 행사의 발전과 외연 확장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송 회장은 추석 잔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비롯됐으며 성공적 개최와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주최라는 거는 저희가 주최를 하는 거지 뉴저지 한인회, 저는 추석 행사가 뉴저지 한인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많은 동포들은 누가 주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행사가 잘 돼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한인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송 회장은 추석 대잔치는 한인 동포를 위한 행사라며 전직 회장단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또 회장단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규진입니다. 한인들도 많이 찾는 유명 외식업체 매장에서 직원들의 비위생적인 행동이 담긴 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원이 음식이 조리 중인 튀김기 위를 밟고 올라가 청소를 하며 화학약품을 뿌리는가 하면 주방 싱크대에서 맨발을 씻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위스콘신주 미러키의 한 팬다 익스프레스 매장에선 직원이 음식이 조리되고 있는 튀김기 위에 올라가 환기 후드를 청소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을 촬영한 폴 엘리샤 핑거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초 해당 매장을 방문했다가 한 여성 직원이 튀김기에 음식을 넣은 직후 남성 직원이 튀김기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영상엔 남성 직원이 튀김기 위에 올라선 채 화학 세제를 뿌리고 환기 후드 주변을 닦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청소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 직원이 청소 중인 남성 직원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튀김 바스켓에 음식을 넣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조리와 청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세척용 화학 세제가 사용되는 공간 바로 아래에서 음식이 조리되고 있는 모습에 영상을 본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팬다 익스프레스 본사 측은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장에 대한 시정 조치와 직원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하고 해당 매장뿐 아니라 지역 내 매장 직원들에게도 안전 절차를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선 유명 도넛 체인 던킨 매장에서 직원이 주방 싱크대에서 발을 씻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지난 11일 틱톡에 공개된 영상에선 뉴욕 스태튼 아일랜드를 오가는 스태튼 아일랜드 페린의 던킨 매장에서 한 남성 직원이 주방 싱크대 앞에 서서 맨발을 들어 손에 물을 묻힌 뒤에 발과 발가락 사이를 닦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직원은 주변에서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이후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주방 싱크대는 식재료와 조리도구 등을 다루는 공간인 만큼 이곳에서 발을 씻는 행위가 식품안전 규정을 위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뉴욕시 보건당국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식당들이 식품 안전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메타가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며 소송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청소년 이용 환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타는 13에서 17세 이용자 계정을 대상으로 하루 이용 시간 제한과 심야 접속 차단, 학교 수업 시간 중 기능 제한 등 새로운 청소년 보호 기능을 향후 6개월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메타는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대규모 소송을 끝내기 위해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으며 이에 메타가 SNS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충분히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둘러싼 재판도 종결될 전망입니다. 메타는 합의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청소년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앱 이용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DM은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계정을 감독하는 경우 청소년이 임의로 해당 제한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업 시간엔 알림을 차단시키는 스쿨 모드도 적용됩니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게시물뿐 아니라 다른 청소년의 게시물에서 받는 좋아요와 반응 수를 볼 수 없도록 기본 설정을 변경합니다. 또 청소년 계정에선 과도한 화장 효과를 적용하는 필터도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연령 확인 기능도 강화합니다. 성인이라고 신고한 이용자가 실제로는 13에서 17세인 것으로 판단될 때 청소년 계정에 적용되는 제한을 자동 부과합니다.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이용자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메타는 자사만 규제를 강화할 경우 청소년들이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틱톡과 유튜브, 스냅에도 유사한 이용시간 및 야간 제한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병 후 5년 생존율이 13.7%에 그치는 췌장암 치료약의 판매가 허가됐습니다. 임상시험에서 환자 생존 기간이 기존 항암제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승인이 다른 암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성분명의 다락손라시빈 표적 치료제 라손크를 승인했습니다. 대상은 췌장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췌간선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성인 환자 가운데 전신 항암 치료를 한 차례 이상 받았거나 여러 항암제를 함께 쓰기 어려운 환자입니다.
FDA는 당초 목표일보다 6.5개월 앞서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된 국제 3상 임상시험에서 연구진은 앞선 치료에도 암이 진행한 전이성 췌간선암 환자 500명을 다락 손라십 투여군과 항암화학요법군의 무작위로 배정했습니다.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은 다락 손라십군이 13.2개월, 항암화학요법군이 6.7개월이었습니다. 암이 진행하거나 환자가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인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도 다락 손라십군이 7.2개월로 항암화학요법군의 3.6개월보다 길었습니다. 치료와 관련된 3등급 이상의 부작용은 다락 손라십군의 43.6%, 항암화학요법군의 57.5%에서 발생했습니다. 주로 발진과 설사, 구내염, 메스꺼움 등입니다. 프레드허치 암센터의 앤드류 코벨러 박사는 최근 신약 가운데 승인이 가장 기다려졌던 약 중 하나라며 완치제는 아니지만 기존 치료보다 크게 개선된 선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손크는 하루 한 차례 300mg을 먹는 알약입니다. 회사가 발표한 30일치 미국 도매 정가는 39,800달러입니다. 도매 정가는 보험사 할인이나 환급을 반영하기 전 가격이어서 실제 환자 부담액은 가입한 보험과 회사의 환자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은 25일 세컨드하우스 추가 과세 통지서를 받은 주택 소유주들이 실제 거주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이의 제기 제출 기한을 기존 9월 18일에서 오는 10월 6일로 최종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감일은 주택 소유주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9월 18일로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마감 시한이 다시 한번 연장됐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송된 추가 과세 대상 안내 통지서는 약 17,00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5,500건 이상의 이의 제기 및 면세 신청이 접수됐으며 시 당국의 심사를 통해 실제 거주가 입증된 2,900건은 면세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600여 건에 대해서는 검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LIRR 회장은 25일 LIRR 직행열차를 이용해 뉴욕의 동쪽 끝을 찾는 여행객이 한층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이몬탁 노선 운행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MTA는 다음 달부터 개편되는 평일 운행 시간표부터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출발하는 오후 5시 13분발 몬탁행 직통 열차를 정기 노선으로 포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LIRR 몬탁 직행 노선은 여름철 피서객을 대상으로만 한시적으로 운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비수기에는 몬탁을 방문하기 위해선 최소 한 차례 이상 열차를 환승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상시 운행 전환으로 펜스테이션에서 몬탁역까지 환승 없이 약 3시간 1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리 지역 폭스4 뉴스에 따르면 캔자스시리 경찰국은 25일 65세 한인 준 S 김씨가 실종신고 닷새 만에 미주리강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께 캔자스시리 북동부 산업지역인 이스트 프론트 스트릿 인근 건물을 나선 뒤에 실종됐습니다. 가족들은 김 씨의 안전을 우려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 닷새 후에 김 씨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잭슨 카운티 검시관실은 부검을 진행 중에 있으며 경찰도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경찰국은 노동절 연휴를 맞아 다음 달 7일까지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동시다발적으로 실시합니다. 캐시오컬 뉴욕 주지사는 노동절 연휴 시즌은 차량 나들이객들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역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로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며 난폭운전과 산만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일반 차량으로 위장한 경찰차를 대거 투입해 음주운전과 난폭, 과속운전 차량 등을 잡아낸다는 방침입니다. 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주 전역에서 실시된 단속에선 13만 1245장의 위반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기온 66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일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